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충돌, 안보와 공포, 그리고 종교와 이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편전쟁,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 등이 모두 그러했죠. 일반적인 전쟁은 이 중 한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내전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모조리 포함된 막장 전쟁, 한마디로 거대한 아사리판이었습니다. 이념과 계급, 종교와 혁명, 자본의 분배 문제와 강대국들의 비열한 야욕이 뒤엉킨 대혼돈이었죠. 히틀러는 신형 폭격기를 시험했고 스탈린은 금괴를 챙겼으며 무솔리니는 이베리아 반도에 파시즘의 깃발을 꽂으려 했습니다. 내전 종료 불과 5개월 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 스페인 내전은 사실상 2차 대전의 핏빛 리허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인 내전, 1930년대 스페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두 진영부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공화파와 국민파로 쪼개져 있었죠. 먼저 훗날 합법정부가 되는 좌파 진영, 공화파입니다. 낡은 스페인을 부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진보 세력이죠. 지식인, 공장 노동자, 소장농이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복잡했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원했던 중도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 노동당, 그리고 당장 지주를 몰아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던 아나키스트와 급진 공산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었죠. 이들은 스페인의 진보를 막는 최대의 적이 가톨릭 교회와 대지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즉, 그들의 반대편에는 전통과 질서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우파 진영, 바로 국민파가 있었습니다. 군부, 가톨릭 교회, 대지주라는 3대 기득권이 뼈대였고 왕당파 귀족들과 파시스트 정당 팔랑해당이 가세했죠. 이들에게 공화파는 신성한 종교를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빼앗아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는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파에 왜 파시스트가 있을까 말이죠.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똑같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독재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둘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의 최종 목표가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통한 국가의 소멸이라면 파시즘의 목표는 국가의 절대화입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믿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스트가 국민파에 선 것도 국민파가 좋아서라기보단 좌파인 공산주의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당시 스페인에는 4개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대지주의 토지 독점, 지주의 편에 선 가톨릭 교회, 마드리드 중앙정부에 무시당하던 카탈루냐와 바스크, 그리고 밥 먹듯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부였죠. 한마디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1931년 4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공화파가 압승을 거둡니다. 위기를 느낀 국왕 알폰소 13세는 바로 망명했고 스페인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 제2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공화란 세습 왕정을 거부하고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다스리는 체제를 뜻하죠. 마침내 그 이름처럼 시민의 대표인 공화파가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공화파는 즉각 야심찬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고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자치권을 부여했죠. 군대의 장교 숫자를 대폭 줄였으며 가톨릭 교회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교육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특권과 신앙을 짓밟혔다고 생각한 지주, 군부, 교회는 1933년 선거에서 똘똘 뭉쳐 다시 권력을 탈환합니다. 좌파의 분열, 개혁의 피로감 등으로 좌파는 민심에서 멀어졌죠. 우파 정부는 공화파의 토지개혁과 자치권 등 모든 개혁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좌파 노동자들은 아스투리아스 지방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위협을 느낀 우파 정부는 아프리카 외인 부대를 불렀고 훗날 내전의 주역이 될 프랑코 장군이 모로코 용병들을 동원해 광부 3,000명을 학살하며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진영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1936년 2월 스페인의 운명을 가를 총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좌파 공화파는 이념 차이를 묻어두고 인민전선을 결성했고 우파, 국민파 역시 파시스트까지 모조리 결집해 국민전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과는 인민전선의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 퐁당퐁당의 연속이었죠. 그들은 감옥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중단되었던 개혁과 자치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페인에는 최소한의 법과 질서마저 사라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좌파 민병대와 우파 팔랑의 당원들 간의 암살이 스포츠처럼 벌어졌고 파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936년 7월 12일 밤 마침내 사달이 납니다. 마드리드에서 우파 돌격대원들이 좌파 경찰 간부를 사살하자 눈이 뒤집힌 좌파 경찰들은 제1야당 대표인 호세 칼보 소텔로를 납치해 암살하고 공동묘지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국가 경찰의 손에 제1야당 국회의원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은 우파 진영을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파 군부에게 이것은 완벽한 쿠데타의 명분이었죠. 1936년 7월 17일 우파 군부 세력이 마침내 쿠데타를 선언하며 스페인 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좌파 정부는 이 쿠데타가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좌파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즉각 무기고를 털어 완전 무장했죠. 결국 스페인 본토의 우파 군부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서 시민들의 처절한 결사항전에 부딪혀 제압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대도시 공업지대를 지켜낸 공화파 구역과 농촌지대 및 군사 거점을 장악한 국민파 구역으로 두 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쿠데타 직후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합니다. 공화파 해군이 바다를 봉쇄해 스페인령 모로코에 있던 우파의 최정예 부대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우파의 사령관 프랑코 장군은 즉각 독일의 히틀러에게 수송기를 빌려 최정예 아프리카 용병 부대를 스페인 본토에 상륙시켰습니다. 히틀러가 수송기를 빌려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원대한 목표,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완벽한 박멸이었죠. 무자비한 우파 정예부대가 상륙하자 전세는 급격히 반란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압도적인 전공을 세운 프랑코는 이질적인 우파 세력들을 철권 통치로 찍어 누르고 완벽하게 융합시켜버립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국가 원수 카우디오로 추대되며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합법 정부인 공화파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우파가 똘똘 뭉칠 때 공화파는 끔찍한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중도파, 승리가 먼저라는 공산당,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매일같이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파시스트 군대와 싸우는 와중에도 등 뒤에서는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밀며 잔혹한 주도권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보다 훨씬 끔찍했던 것은 후방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학살이었습니다. 국민파는 점령한 마을에서 좌파 성향 시민들을 가차없이 처형했고 투우장에 수천 명을 가두고 기관총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공화파 역시 대지주와 보수 인사를 파시스트로 몰아 학살했죠. 성직자와 수녀 약 7천 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성당을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증오를 먹고 자라며 전쟁을 완벽한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페인이 붉은 피로 물들어가자 강대국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 눈치를 보며 비겁한 불간섭 조약을 맺고 합법정부 공화파를 외면했습니다. 반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조약을 비웃으며 프랑코에게 전투기와 탱크를 지원했고 스페인을 신무기 실험장으로 썼죠. 스탈린은 공화파를 도왔지만 그 대가로 스페인의 금괴를 모조리 챙겨가는 비정한 뒷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위선 속에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4만 명의 시민과 지식인들이 파시즘을 막겠다며 자발적으로 국제여단을 결성해 스페인으로 달려왔습니다. 1936년 7월 17일 스페인은 두 개의 나라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끔찍한 전장은 스페인 내부에 있었습니다. 공동의 적 파시스트와 싸우면서도 동지의 등에 서슴없이 칼을 꽂고 서로를 무참히 숙청했던 공화파 내부의 잔혹한 권력투쟁. 그 충격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배신극의 내막을 다음 편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참호 속에 웅크려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귓가를 찢는 듯한 폭탄 소리. 파시스트 반란군이 기관총을 쏘아대며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의 동지가 나의 뒤통수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적군의 포탄이 아니라 아군의 비밀경찰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던 전쟁. 동물농장과 1984를 남긴 영국의 위대한 작가 조지 오웰은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최전방 아라곤 전선에서 적의 저격수에게 목이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고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병원 침대가 아닌 국경을 향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파시스트라는 거대한 악마를 눈앞에 두고도 합법 정부였던 스페인의 좌파 진영 한가운데서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핏빛 예고편이자 이념이라는 광기가 인간의 이성을 어디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여준 스페인 내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스페인 내전의 큰 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6년 스페인은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져 있었죠. 한쪽은 왕과 귀족의 낡은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스페인을 만들고자 했던 합법 정부 좌파 공화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대지주와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군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데타의 칼을 빼든 반란군인 우파 국민파가 있습니다. 우파의 수장 프랑코 장군은 파시즘의 두 괴물인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게 최신형 폭격기와 전차는 물론 콘도르 군단과 이탈리아 자원군단 등 수만 명의 병력을 지원받으며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파 국민파 진영에 가담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군대가 좌파 공화파를 턱 밑까지 압박해 온다면 좌파 입장에서는 이념적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생존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겠죠. 하지만 합법 정부였던 좌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전쟁을 대하는 이념에 따라 크게 현실주의파와 이상주의파 두 세력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최전선 파시스트와 싸우는 것보다 후방에서 서로의 주도권을 뺏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먼저 현실주의파입니다. 모든 혁명을 중단하고 일단 전쟁부터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페인 공산당과 친소련 세력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마저 스페인을 외면할 때 스페인 국립은행의 금괴, 이른바 모스크바의 금을 대가로 공화파에게 소총과 전차를 대주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진정한 노동자 혁명보다는 서방 세계를 자극하지 않을 통제 가능한 합법 정부라는 껍데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소련의 막강한 무기와 자금줄을 쥔 현실주의파 공산당은 좌파 진영의 실세로 군림하며 무자비한 군사적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이상주의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파시스트, 지주, 자본가를 몰아내고 그 힘으로 혁명을 완수해 완벽한 노동자의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페인 최대의 아나키스트 노동조합과 반스탈린 성향의 급진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당, 일명 포오미,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이란 우파 반란군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본질이 바뀌는 사회혁명이 당장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낭만적이지만 과격한 이상주의자들에게 혁명을 통제하려는 공산당은 파시스트만큼이나 역겨운 배신자였죠. 이처럼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세력은 결국 1937년 5월 공화파의 심장부이자 아나키스트들의 성지였던 바르셀로나에서 끔찍한 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현실주의파인 공산당 주도의 정부군이 후방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아나키스트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관리하던 바르셀로나의 핵심 통신시설 전화국 건물을 기습적으로 무력 침공한 겁니다. 최전방 전선에서는 우파 군대의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후방 도시 한가운데서는 어제까지 동지였던 공산당과 아나키스트 그리고 포옹 민병대원들끼리 기관총을 갈겨대는 총극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르셀로나 5월 사건입니다. 이 내전 속 내전으로 무려 500명이 넘는 좌파 청년들이 파시스트가 아닌 같은 좌파 공산당에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완벽하게 권력을 쥔 공산당은 소련의 지휘 아래 이상주의파들을 모조리 파시스트가 심어놓은 프락치로 매도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조지 오웰이 몸담고 있던 포움이었습니다. 포움은 하루아침에 불법단체로 규정되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돕겠다며 포움의 민병대로 참전했던 조지 오웰은 이 끔찍한 배신극과 마녀 사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동과 전체주의에 소름 끼치는 민낯을 스페인에서 뼈저리게 체험했고 권력에 눈이 멀어 동지를 프락치로 몰아 학살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의 모습은 훗날 그가 역사적인 명작 동물농장의 억압적인 돼지들을 그려내는 결정적인 모티브가 됩니다. 좌파 공화파가 이념이라는 덫에 빠져 내전의 내전으로 자멸하는 동안 우파 국민파와 히틀러는 스페인 민중을 상대로 악마 같은 신무기 실험과 전술 훈련을 감행합니다. 1937년 4월 26일 오후 4시 30분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평화로운 소도시 게르니카의 하늘 위로 히틀러의 자랑 콘도르 군단 폭격기 40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정기장날이었죠. 군대나 무기 공장 따위는 단 하나도 없는 평범한 시장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폭격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폭탄창을 열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11만 파운드에 달하는 고성능 폭탄과 소위탄을 장터 한가운데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다가올 제2차 세계대전을 대비해 도시 전체를 지우는 융단 폭격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한 잔혹한 테스트였습니다. 게르니카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과 아이들의 등 뒤로 독일의 폭격기가 기총소사를 난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프랑스 파리에서 듣고 분노에 몸을 떤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곧바로 붓을 들어 전쟁의 야만성과 파시즘의 폭력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흑백의 거대한 대작 게르니카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분열된 공화파에게 걷잡을 수 없이 절망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합법정부의 후안 네그린 총리는 1938년 7월 마지막 병력 10만 명을 쥐어짜 최후의 대반격 작전을 감행합니다. 바로 에브로 전투였죠. 초반에는 좌파의 기습이 성공해 우파 군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하늘을 완벽하게 장악한 파시스트 폭격기들의 맹폭과 포병 화력이 좌파 군대를 압살했습니다. 양측은 무려 넉 달 동안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참혹한 진지전이자 소모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좌파 공화파의 에브로 군단은 이 전투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전투에서만 6만 명이 넘는 스페인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공화파 정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의용군 국제여단마저 전선에서 철수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결정과 함께 공화파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이제 합법 정부인 제2공화국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는 스페인 땅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겁한 민헨 협정과 방관, 현실과 이상으로 쪼개져 완전히 망해버린 좌파 진영 내부의 끔찍한 숙청과 배신, 그리고 파시스트들의 무자비한 화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와 임시 수도 바르셀로나를 향해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가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직감한 사람들은 피난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혹했던 전쟁의 끝은 전쟁보다 훨씬 더 길고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피로 물든 스페인 내전의 비극적인 결말과 그 후 무려 36년간이나 이어진 숨막히는 침묵과 학살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